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제 매주 월요일 6시에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촬영을 하는 날짜는 지금 주일날, 이제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 데이터는 조금 반영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로는 일단 간단하게 유동성 지표 저번 주 대비해서 업데이트 된 거 우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지난주에 조금 이제 뭐 FOMC나 BOJ 등에서 조금 통화 정책들에 대해서 약간 발표된 거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유동성 분석을 어떻게 보고 이 유동성 단계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유동성 장세나 실적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견이 되게 많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 재무장관이 뭐 옐런 재무장관하고도 과 이제 과거 이제 전 재무장관이 이제 서머스 재무장관하고도 이견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뭐 그 의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다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는 어느 쪽을 조금 따라가는 게 맞을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표 업데이트된 것만 보여드리면, 일단 이 M1하고 M2 같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2월 1일자부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받고 있는데, 뭐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통화 정책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지 뭐 사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월 아직까지 800억 달러의 국채를 계속 매입해주고 있고요.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로 400억 달러의 MBS도 같이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 때문에 일단 가장 증가를 지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이제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 이제 1조 9천억 달러도 사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일반 계정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도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0조 달러까지 아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채권을 발행하면서 증가를 했다가 다시 한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리라 예상을 하고요.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유동성 어떻게 보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M1 증가율과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수치고요. M1이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M1은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해서 그냥 돈을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한국은행이죠. 뭐 한국은행이 돈이 찍으면 바로 이제 증가하는 통화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본원되는 통화다라고 해서 본원 통화라고 하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의의 통화다라고 해서 이제 뭐 돈을 찍으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돈이 통장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실물 시장으로 조금 더 흘러갈 때 증가가 더 빨라지는 그런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돈을 찍은 초창기에는 M1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M2 증가율이 이제 돈이 실물로 가야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M2-M1 증가율을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M1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M2-M1 증가율이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항상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M1 나누기 M2 지표는 조금 더 간단한 지표인데요. 뭐 미국 쪽 이 데이터는 일단 지금 미국 쪽 거인데요. 이제 미국 쪽이 가장 금융위기가 이제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가 언젠가라고 질문 주시면 뭐 당연히 아마 금융위기라고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한 17%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였었고요. 낮을 때 유동성이 부족하고 이렇게 최근처럼 높을 때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MF 때 1998년도 때 가장 저점이었었고요. 2008년도 때도 이렇게 낮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치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이 M1 나누기 M2 지표로는 좀 중국 쪽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2015년 부근이 가장 이제 저점이었었는데 보시면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약간 저는 중국 쪽은 좀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이 M2, M1 나누기 M2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의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유동성 이제 지표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보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단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중앙은행이 일단 이 유동성을 언제 풀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뭐 금융에 대한 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19 때처럼 이제 실물 경기에 이제 위기가 생길 때 중앙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유동성 푸는 단계를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준금리고요. 2008년도 케이스로 보시면 기준금리가 한 5.3% 정도 됐었는데요. 이 5.3%의 기준금리를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자 바로 0%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있는 차트를 보시면 약 5.3에서 0%까지 이제 금리를 하락하게 되고요. 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채무자들의 뭐 기업이나 개인들의 이제 이자 부담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요. 기업이 이제 투자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수익이 나는 사업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IRR이라고 이제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 자체도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투자도 확대가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이 되는 효과가 있고, 이와 동시에 기준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M1하고 M2 증가율을 증가시킵니다. 뭐 정확하게는 돈을 풀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때를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이번 뭐 코로나 사태 때로 보시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1.8 정도에서 이제 0.3까지 거의 제로까지 낮추게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돈을 이렇게 M1하고 M2를 엄청나게 풀면서 통화량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식을 가릴 거 없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였고요. 이럴 때를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뭐 종목과 상관없이 그냥 특정 자산군을,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저희가 이제 이 유동성 장세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지금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는 아마 이제 이 실적 장세가 나타날 텐데, 이 실적 장세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돈이 처음엔 제가 M1 증가율이 조금 많이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초창기에는 M1이 증가하는데 나중엔 결국 이 M2 증가율이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을 한다는 느낌이고요. 이제 결국 그렇기 때문에 M2-M1 증가율이 원래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상승을 할 때 오히려 증시가 이제 같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때를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약간 애매한 장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풀지는 않고, 근데 풀린 돈이 바로 일단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이제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단계가 있습니다. 뭐 지금이 개인적으로 딱 그 애매한 단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보통 그 단계를 이제 그레이존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뭐 유동성도 아니고 이제 실적 장세도 아닌 단계를 보통 그레이존 단계라고 하고요. 보통 그 당시에 그냥 금리만 이제 급등을 미리 선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일단 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 이후에 이렇게 실적 장세가 나면서 이제 사실 증시가 많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그것을 이제 이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양적 완화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양적 완화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제가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저고요. 여기가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라고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인데, 제가 한 100억 달러 정도, 100억 달러를 가진, 1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가진 이제 채권을 가진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냥 시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시중에 있는 채권들을 다 그냥 돈 주고 사주는 겁니다. 일정한 수익률에 채권을 사주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의 채권을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방준비은행에게는 이제 채권이 생기겠죠. 이 100억 달러치.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저한테 현금을 줄 겁니다. 현금을 이제 100억 달러 정도를 저한테 이렇게 줄 거고요. 근데 제가 뭐 이것을 정말 달러 그 종이 지폐 현찰로 받지는 않겠죠. 종이 지폐 현찰로 받으면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사실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당연히 제가 뭐 은행 계좌로 아마 받을 겁니다. 뭐 웰스파고 은행에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웰스파고 은행에 이렇게 100억 달러의 현금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 현금이지만 웰스파고 은행 계좌에 일단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웰스파고 은행이 그 100억 달러에 대한 현금 중에서 약 한 7%에서 8% 정도 되죠. 그러면 한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를 이제 이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랑 계정으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치가 된 게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 예치가 된 게 이 초과지급 준비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냥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란 통장에 이제 얼마나 돈이 많이 쌓였나에 대한 지표입니다. 실제로 이 풀린 돈들이 통장에 많이 잠들어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전엔 사실 거의 뭐 0조 달러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양적 완화를 15년도까지 이제 꾸준히 사실 긴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뭐 거의 한 2.8조까지 통장에 돈이 많이 증가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장에 돈이 그냥 쌓이기만 할 때는 이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노멀이란 말이 많았었고요. 통화 정책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하지가 않네. 이제는 뭔가 세상이 조금 바뀐 게 아니야? 라는 말로 사실 뭐 뉴스에나 뭐 언론에나 뭐 그런 증권사에서도 뭐 뉴노멀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뭐 뉴노멀이 아니라 그냥 통장이 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돈이 많이 풀렸지만 돈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돈 구실을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5년 말부터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시중에 잠들어 있던 돈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돈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서 2조 한 8조 달러에서 1.4조 달러까지 약 1.4조 달러가 흘러 나오게 되면서 이 당시에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약 2%에서 3%의 어떻게 보면 증시에 딱 우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증시가 더욱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 케이스로 만약에 이번에도 똑같이 흘러가게 된다면 증시는 뭐 단기적인 조정을 보인 후에 아마 더 큰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연준이 아니죠. 이제 재무장관인 이제 옐런 재무장관과 현 재무장관인 이제 전 재무장관인 이제 서머스 재무장관이 이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다 지우도록 하고 이제 옐런 분하고 지금 서머스 분하고 다른데 뭐 이제 이쪽에는 뭐 폴 크루그먼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들이 약간 조금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서머스 분도 되게 통화주의자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지금 신기한 vs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두 분 다 사실 원래 통화주의자여서 재무정책도 많이 재정정책도 조금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조금 약간 신기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일단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처럼 기준금리나 뭐 지급 준비율이나 이 금리에 대한 것을 보통 많이 컨트롤하는 게 그걸로 이제 경제를 조금 약간 부스팅 시키거나 이제 약간 부양시키거나 약간 조금 경계를 약간 조금 안정화시킬 때 하는 게 이제 통화 정책이고요. 이 양적 완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양적 완화도 이제 통화 정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정 정책은 뭐 그냥 간단하죠. 뭐 정부가 뭐 건축하거나 뭐 공항 짓거나 뭐 고속도로 뚫거나 뭐 그런 인프라 공사들을 많이 하죠. 보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복지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 재정 정책이고요. 따라서 근데 지금 의견이 달리는 것은 뭐 옐런하고 이제 폴 크루먼 이쪽 찐 통화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말 이제 완전 통화주의자들은 그냥 돈 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화 정책하고 이번에 엄청난 양의 이제 거대한 재정 정책도 같이 하잖아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0.9조 달러 부양책 통과됐고 지금 뭐 1.9조 달러 부양책 통과됐고 뭐 지금 뭐 인프라 쪽에도 뭐 2조에서 4조 정도까지 인프라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쏟아질 텐데 그런 걸 하더라도 그냥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고요.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통화 정책만 쓰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적정한 재정 정책도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만 과거에 썼을 때는 이렇게 재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서머스 쪽 의견이고요. 그래서 약간 의견이 조금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는 점 미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머스 파기 때문에 한번 이 서머스 파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서머스 분이 뭐 이 말을 하기 전부터 저는 이쪽이 의견이었기 때문에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이분이 생각하는 거를 한번 이제 좀 대변을 하는, 네, 의견을 한번 드리면, 과거에는 사실 재정정책이 이 시기에는 재정정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지급 준비금이 쌓이기만 했기 때문에 돈이 통화정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냥 통화정책만 한다면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긴 하고요. 증시는 올라가지만, 쉽게 말해서 자산 버블은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상승하고 주식 가격도 상승하는 자산 버블은 일어나지만 재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한 실물 경기에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1.4조에서 뭐 거의 지금 한 3.7조 정도 3.7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초단기간에 엄청난 양이 풀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2008년부터 2015년이니까 거의 7년 동안 돈이 풀렸는데, 이번엔 단 거의 1년 3개월 만에 정말 더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는데, 뭐 풀린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뭐 재정 정책 안 하면 뭐 그냥 통장에 돈이 쌓여 있기만 하고 인플레이션 발생 안 하니까 그냥 금융 쪽 뭐 주식하고 뭐 채권만 거품이 생긴다까지는 오케이인데, 이번에는 엄청난 양의 재정 정책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지금은 이제 늘고 있지만, 잠시만요.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늘고 있지만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보시면은 이 연방준비은행이 아니죠. 이제 미국 이제 재무부에서, 우리나라도 재무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재무부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냥 채권을 발행해서 찍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때도 재정 정책 하려고 한 1.8조 달러 정도를 찍어 놨었거든요. 이제 그 돈들이 다 이제 재정 정책이 지출이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1.3조 정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시 조금 지우도록 하죠. 네. 지우고 다시 하면은 이게 지금 또 1.9조 달러 부양책까지 하면 이 돈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했다가 채권을 또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또 하락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과거랑은 조금 저는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무부 일반 계정에서 돈을 한 방에, 과거에 이때 보시면 재무부 일반 계정이 건드리지가 않았거든요. 재정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라는 게 없어. 이 뭐 트럼프 대통령 때나 뭐 16년부터 약간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일박 개정이 늘었지만, 이 보시면 이 늘었을 때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보시면 뭐 당연히 재정 정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과거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2%에 3%, 2%에 3%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증가했다가 급속도로 아마 이렇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난다고 하면은 아마도 1.9조에다가 1.9조 거기다 이제 0.9조니까 2.7조인데, 여기서 또 인프라까지 뭐 2조만 더 해본다고 쳐도 4.7조죠. 4.7조면 그냥 한 방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한 방에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과연 단기간에 1, 2년 안에 이 돈이 풀렸던 게 2015년부터 2000 거의 뭐 20년도까지니까 5년 동안 1.4조 정도 풀렸는데, 인플레이션이 2%에서 3%가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거의 돈이 얼마죠? 한 4.7조가 1년에서 2년 만에 단시간에 1년에서 2년 만에 단시간에 돈이 풀린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 통화 정책 이제 통화주의자들 생각처럼 과연 인플레이션이 그냥 2% 정도? 지금 연방준비은행은 2% 정도, 제가 조금 이따 이제 페드랑 BOJ 거 조금 통화정책 수정된 거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마감 시황 보셨었던 분들은 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연 그냥 연방준비은행이 예상하는 2%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에서 멈출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재정 정책을 같이 쓰는 거
것만으로도 이렇게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한번 통화량 풀린 걸 보시면 뭐 블랙 먼데이 직전도 그렇고 이 1993년도 그렇고 이제 유럽 막 재정 위기 막 있을 때 막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아직 재정위기는 이쪽이죠. 재정위기 이제 2012년 부근 재정위기 때도 그렇고 이제 외환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슬슬 아시아 쪽에서 약간 우려가 있을 때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랑 비교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 빨간 색깔 선이 M1 증가율인데요. M1 증가율이 보통은 이제 한 20% 정도까지밖에 증가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72%까지 증가를 했었거든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뭐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돈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과거보다도 거의 뭐 3배 이상 돈이 풀렸는데 이게 그냥 이때 그냥 완만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하던 그때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또 그럴 수 있는 게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해드렸었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2008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2008년도부터 이제 뭐 초과지급 준비금대로 보여드리면 2008년도부터 뭐 이 시기까지 사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인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사실 인건비가 되게 싸던 시절이었었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에 상당히 인건비가 싸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나라들도 이제 점점 인건비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소득 수준을.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세계의 공장을 이제 역할을 하던 곳에서 이제 다음 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뭐 인도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인도는 이게 뭐 얘기를 하면 되게 길어지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이유나 뭐 사실 사회 구조상 중국만큼 그렇게 발전하기가 쉽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1, 2년 내에 단기적인 누가 인플레이션을 사실 해치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야 당연히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1, 2년 안에 중국의 공장을 바로 받아줄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중국하고 뭐 베트남이나 뭐 그런 동남아 지역들이 조금 임금 인상을 억제시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많이 이제 낮게 해줬었는데 사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낮은 인건비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의 물품을 생산해서 인건비가 많이 낮았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제 높아진 인건비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때 이렇게 초과지급 준비금이 떨어질 때 그럼 과연 이제 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을 누를 압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뭐 다른 그런 것도 있죠. 보통 이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안 했던 게 이제 아마존 효과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아마존 효과. 왜냐면 아마존이나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는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있겠죠. 그런 데서 사실 이제 중간 도매 쪽을 많이 이제 없애버리면서 물건 가격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물론 저는 이 초과지급 준비금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그 의견도 아주 틀린 의견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나 쿠팡이 여기서 더 물건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물건 가격은 이제 그들이 더 낮출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사실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MS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는 뭐 더 이상 MS 싸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사실 더 MS를 늘리고 나서는 물건 가격을 이제 올리면 올렸지 내릴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독과점이 되는 순간 업체가 뭐 세 개에서 5개 정도까지가 이제 사실 살아남고 나머지가 이제 다 죽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그때부터는 사실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슬슬 이 단계로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로 갔을 때 과연 그런 아마존 효과를 내년부터 올해부터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계속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 당시에 한번 유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유가 차트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오히려 더 많이 가실 텐데요. 이게 조금 최근에 이거 코로나 이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터진 게 있어서 사실 차트가 더 보기가 힘든데요. 이게 그냥 2020년 차트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야 조금 차트가 더 깔끔하게 보이니까. 이게 2000 잠시만요. 네. 유가가 2015년까지밖에 이게 안 나오네요. 제가 연결 선물로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12월 그냥 03 정도 해도 이게 조금 제가 지금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잘은 안 나오는데 그냥 과거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유가가 사실 그냥 제가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가가 사실 보시면은 이때 100달러가 사실 넘었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가가 10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유가가 이때부터 사실 주구장창 하락을 했었거든요. 보통 40에서 50이 이제 조금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00달러이던 이제 WTI 유가가 뭐 브렌트나 뭐 두바이도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넘던 시절에서 2015년부터 이제 유가의 샥이 오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었는데 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기름값이 사실 대부분의 물가를 결정을 짓거든요. 왜냐면 전기도 기름으로 많이 떼죠. 전기도 기름이고 사실 그 전기가 모든 데 사용되게 되고 자동차도 물론 아직까지 많이 기름이 당연히 사용되게 되고 공장의 모든 물건 원가도 다 기름으로 이제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물론 공장에 전기를 써더라도 그 전기가 기름으로 들어가고요. 사실 모든 물가에 이제 사실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연동이 되는데 이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서 40, 뭐 낮게는 25달러까지도 이제 25달러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그냥 평균치를 한 40에서 50달러라고 생각해 보면 유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한 30달러에서 지금 이제 60달러를 넘어서서 60달러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가가 똑같이 15달러로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유가는 이제 물가에 조금 더 압력을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재정정책을 쓰지도 않았고 그냥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주는 것만의 영향으로서 2%에서 3%의 물가 상승률이 났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이 이때는 M1 증가율도 20%였고요. 이때는 이제 M1 증가율도 70%고 재정정책도 어마어마하게 아마도 최소한 4.7조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재정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한 방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가 이때는 또 100에서 50까지 가면서 유가는 이제 사실 물가에 오히려 하향하는 압력을 줬지만 이번에는 유가가 오히려 물가에 상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말 물가가 2%에서 3% 수준으로 머무를까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물가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사실 저희는 뭐 주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겠죠, 사실. 근데 사실 물가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물가가 만약에 2%에서 3%를 돌파를 해버리게 된다면 사실 증시는 침체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 주식 할 때 이제 제가 다음 교육 영상은 이제 할인율을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또 지금 일정이 있어서 딴 데를 가봐야 돼서 제가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올려드리겠지만 주식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냥 가장 간단한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걸로 이제 시총을 주식 가치를 한번 계산하는 공식을 보여드리면 시총이라는 게 이 D1이 이제 내년도에 예상되는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R-G 이게 성장률인데요. 성장률 이게 이제 할인율인데 이 할인율이 보통 이제 금리에 되게 연동이 되게 됩니다. 뭐 금리 플러스 이제 보통 위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위험을 감내하는 만큼 당연히 보상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위험 가중치는 보통 조금 약간 고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움직이는 것은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이 금리입니다. 근데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고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되게 올라가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3%를 이제 넘어서게 된다라고 시장이 인식하게 되는 순간 전 조금 증시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려서 그냥 물가가 완만하게 2%에서 3%로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가 되면 오히려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업 실적에는 더 개선이 되면서 그냥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서 기업 실적만 개선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그 확률은 이제 점점 더는 이제 조금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서머스 쪽 의견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머스 분도 사실 이걸 설명을 할 때 사실 욕실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치잖아요. 이게 딱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뭐 다 경기 부양에 좋은 것은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되면 물이 넘친다라고는 딱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통화정책들 조금 간단하게 리뷰만 해드리면 이게 FOMC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 12월에 발표됐던 이제 FOMC 자료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 17일 날 발표했던 이제 FOMC 자료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원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약간 전망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23년까지 동결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뭐 지금도 동결이 상당히 많지만 일단 2년도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해야 된다는 의원이 한 분이셨는데요. 이제 22년도에 한 번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3명까지 늘었고요. 2번까지도 한 명이 늘었었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3명, 2명이 1명, 4명이 원래 1명이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는 한 번이 1명, 2번이 1명, 3번이 이제 3명, 4번이 이제 2명까지 늘면서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반 체제이기 때문에 과반 수상으로는 아직까지 23년까지는 동결이라고 보는 것이 맞기는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뭐 저는 이 점도표를 봐서도 뭐 그렇게 비둘기파적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이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조금 바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이 점도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기 쪽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SLR이라고 이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저번 주 사실 이제 FOMC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며칠 내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일단 이 SLR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은행들이 사실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총 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 자산을 산출할 때 원래 국채랑 아까 말해드렸던 초과 지급준비금을 이제 지준이라고 보통 그걸 표현하는데요. 이 지준을 차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총 자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자본을 보유해야 되는 양 자체도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아니죠.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들이 이 국채를 많이 살 수가 있었는데요. 많이 매입을 그래서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많이 매입을 하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고요.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의 국채 매도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뭐 금리가 뭐 크게는 상승하지 않았지만 1.4bp 상승을 하면서 보시면 이제 금요일 날까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금리가 미국 금리가 뭐 한 원래 이제 목요일날 종가로는 이제 금리가 보시면 1.7118%였었는데 뭐 종가로 뭐 큰 폭은 아니네요. 뭐 이제 큰 폭은 아니고 한 1.7264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여전히 사실 금리는 근데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증시에는 일단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레벨에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SLR 이슈 같은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막 그렇게 시장을 갑자기 뒤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 그냥 이제 뭐 그냥 악재가 계속 된다. 그냥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이 이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에 이제 페드가 원래는 이제 올해죠. 올해 성장률 한 4.2%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다가 올해 이제 6.5%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변동을 하였고요. 이렇게
변동을 했었고요. 4.2에서 6.2로. 이 PCI 인플레이션이 이제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로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인데요. 원래는 1.2%에서 2.4%로 이것도 나름 큰 폭의 상승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뭐 내년이나 후년도에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올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통화주의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것은 저의 판단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시장이 뭐 조금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었는데 이제 뭐 YCC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일단 발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뭐 따라서 뭐 국내 언론에서 이 연방준비은행 사실 점도표를 보고 조금 되게 비둘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마감 시황에도 올려드렸지만 사실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단기금리는 뭐 조금 약간 억제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장기금리 자체를 억제할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단기금리에는 비둘기적일 수 있어도 장기금리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매파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자산 부채 구조를 BS를 조금 더 그려드리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이제 좀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BS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미국이 연방준비은행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면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BS 재무상태표라고 이걸 해보면요. 이제 페드의 재무상태표라고 해보면 여기가 이제 자본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이제 자산인데요. 이제 부채랑 자본의 합이 자산이 되게 되고요. 이제 자본은 사실 연방준비은행은 그대로입니다. 뭐 수익 손실 발생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 채권을 산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채권을 뭐 제 채권을 아까처럼 똑같이 100억 달러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무슨 돈으로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현금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부채로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부채가 그럼 또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 부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지준이 있고요. 초과지준이 이제 흘러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연방준비은행으로. 이 초과지준하고 이제 리버스 레포라고 레포 쪽이 있습니다. 이 둘로 사실 해야 되는데 초과 지급 준비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정책을 쓰면 하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뭐 똑같이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죠. 자산이 이제 100억이고 그럼 부채도 일단 100억이 돼야 되는데 이 초과 지급 준비금에서 뭐 사실 50억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초과 지급 준비금하고 이 리버스 레포가 50억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근데 이 50억 초과 지급 준비금은 돈을 사람들이 쓰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빠져나가서 그냥 빵원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죠. 빵원 달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레포를 100억까지 다시 늘려야 되는데 이 레포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엔 이게 단기금리 상승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단기금리를 사실 단계별로는 단기금리를 내리는데 이게 또 내리는 걸 해결하려면 또 뭘 해야 되고 또 내리는 걸 또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 그냥 마지막 최종만 기억하시면 이게 단기금리를 결국 올리는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초과지준하고 달리 시장에서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늘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것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기축통화국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레포로 만약에 이것도 조달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연준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이 자산 자체를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그래서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돈이 결국 세상에 흘러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이 연방준비은행의 BS가 줄어드는 효과를 결국에는 이 부채 쪽 사이드에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매우 좋아하는 양적 완화가 결국 이렇게 초과지급 준비금을 써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단기금리 인상과 결국 이 자산 축소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 워낙 좀 복잡해서 다음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BOJ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제 목표 금리 밴드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0.2%였었는데 이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25%까지 상승을 하면서 조금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용인을 또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연간 6조엔 정도, 우리나라로 한 62조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리츠라고 하죠.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엔 정도를 이제 연간으로 사겠다, 이렇게 딱 목표가 있었었는데 그 목표를 폐지를 하였고요. ETF 연간 매입 상한선 같은 경우는 원래 12조 정도, 124조 정도는 그냥 상한선만 유지를 하고 목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일본 정부도 계속해서 조금 이제 완화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철회를 해 가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뭐 페드나 이 BOJ뿐만 아니라 뭐 BOE도 그렇고요.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 좀 금리 인상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각국들이 이제는 점점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옐런 의장 뭐 이제 옐런 뭐 재무장관 말처럼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리가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저나 서머스 전 장관이 예상하는 것처럼 욕조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주식시장에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는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후자는 상당히 심각한 침체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뭐 확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주 조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조금 진행과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